멍청이라 불린 선비. 옛날 어느 마을에 이몽이란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선비는 금강이란 기생을 사랑하여 함께 살고 있었지요. 그런데 금강은 뛰어난 재능을 지니고 있는 기생이어서 부잣집과 높은 벼슬아치집 잔치에 많이 불려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몽은 질투심이 생겨 늘 의심하고 싫어하는 기색을 보였지요. 이에 금강은 불쾌한 생각이 들어 선비에게 말했습니다. 내 비록 기생이나 당신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몸을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리 나를 못 믿어 질투를 하고 의심을 하시니 그렇담 내가 초청되어 가는 잔치에 몰래 와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던 어느 날 관리들이 모임을 갖는 자리에 초청이 되었을 때 이몽에게 하인의 옷을 입게 하고 몰래 와서 하인들이 모여있는 곳에 섞여 숨어서 구경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몽은 이날 금강이 시키는 대로 하인의 옷을 입고 모임 자리 한쪽 구석에 하인과 함께 앉아 금강이 관리들에게 술을 권하고 노래와 춤으로 분위기를 돋구는 광경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지요. 마침 김씨 성을 가진 한 관리가 평소에 이몽과 아는 사이여서 하인들 사이에 앉아있는 이몽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김씨가 이몽을 붙잡고 말하였지요. 자네는 내 친구 이가가 아닌가? 왜 여기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나? 내 친구가 맞지? 이 모습을 본 금강이 급히 달려와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닙니다. 이 사람은 나으리의 친구 이몽이 아니라 소첩의 종, 몽총이옵니다. 아마도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자리로 가셔서 음식이나 드십시오. 그러면서 김씨를 끌어 자리로 안내해 가앉혔습니다. 그런 다음 금강은 이몽을 향해 크게 소리쳤지요. 우리 몽총이 배고프지? 얼른 와서 이 음식 좀 받아 먹거라. 그러고는 먹다 남은 음식을 주었지요. 이에 이몽은 한쪽 눈을 찡그려 감고 허리를 굽실거리면서 음식을 받아가지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김씨는 고개를 갸우뚱하였지요. 세상에 저리도 닮은 사람이 있단 말인가? 한쪽 눈만 감지 않았으면 틀림없는 내 친구인데? 하고 계속 의문을 표시하니 금강은 속으로 웃음을 참느라고 큰 고생을 했습니다. 그날 밤 이몽은 집으로 돌아와 단단히 화가 나서 드러누워 있었지요. 이에 금강은 좀 달래주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이런 농담을 했습니다. 내일은 정승댁 잔치에 초청되었는데 또 한번 따라가 보시겠어요? 이 말에 이몽은 눈을 흘기며 금강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구렁이와 하룻밤을 보낸 총각. 옛날 한양 땅에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총각이 있었습니다. 총각의 집은 어찌나 가난한지 끼니를 때우기도 힘들었지요. 늙은 어머니는 며칠째 제대로 된 밥 한 끼 먹지 못해 앉을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총각은 친척 집에 양식을 구하러 내려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광주에 내려가 양식을 구해올 터이니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총각은 나물 죽을 쑤어 어머니 앞에 차려드리고 서둘러 길을 떠났습니다. 이른 새벽 집을 나선 총각은 하루 종일 산길을 걸었지요. 그러나 채 반도 가기 전에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게다가 난데없는 소나기까지 내려 앞이 잘 보이지가 않았지요. 산속에서 길을 잃은 총각은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했습니다.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가물가물 거리는 불빛이 보였지요. 저 집에 가서 하룻밤 재워달라고 해야지. 방이 없으면 헛간에서라도 비를 피하게 해달라고 사정해 봐야겠다. 총각은 부지런히 불빛이 비치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불빛을 따라 한참을 가다 보니 초가집이 한 채 나타났지요. 산 속에 있는 외딴 집이었습니다. 총각은 살인문 밖에서 주인을 불렀습니다. 이보시오, 주인장 계십니까? 조금 있으니 방 문이 열리며 아름다운 아가씨가 나왔습니다. 이 밤에 뉘신지요? 예,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날이 저물어 그러니 하룻밤 쉬어가게 해주십시오. 총각은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사정이 딱하시군요. 어서 들어오십시오. 처녀가 나와 살인문을 열어주자 총각은 얼른 처마 밑으로 뛰어들어가 비를 피하며 말하였습니다. 빈 방이 없으면 헛간이라도 좋습니다. 무슨 말씀이셔요? 방은 하나뿐이지만 어찌 손님을 밖에서 재우겠어요? 어서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총각은 젖은 얼굴과 몸을 닦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아주 따뜻하고 아늑하였지요.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금방 밥을 지어오겠습니다. 처녀는 부엌으로 나가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처녀가 밥상을 차려왔지요. 밥상에는 먹음직스러운 나물 무침에 고기와 된장찌개 그리고 쌀밥이 수북이 담긴 밥그릇이 올라 있었습니다. 자, 어서 드시지요. 총각은 염치 불구하고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나 밥이 맛있던지 정말 꿀맛 같았습니다. 총각이 밥을 먹고 있는 사이에 처녀는 선반 위에서 술병을 하나 꺼내왔습니다. 이것은 산삼으로 담근 술입니다. 밤이 깊도록 처녀와 이야기를 나누며 술을 마신 총각은 그만 술에 취해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어서 일어나 길을 떠나셔야지요. 총각은 잠결에 그 목소리를 듣고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본 총각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처녀가 자신의 곁에서 누워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하룻밤 인연을 맺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총각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 처녀와 함께 잠을 잤단 말인가? 총각은 서둘러 채비를 차리고 그 집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아리따운 처녀를 잃지 못해 조금 가다가 뒤돌아섰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이상한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발길을 돌리지 말고 곧장 가거라. 그 처녀는 사람이 아니라 암꾸러기야. 아니야, 그럴 리 없다고. 총각은 고개를 젓고는 처녀의 집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졌지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자리에 있던 초가집은 온데간데 없어졌고 대신 고목나무 한 그루와 머리를 풀어헤친 처녀가 서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총각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찌된 일이오? 총각이 처녀에게 묻자 처녀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저는 원래 암구렁이였습니다. 당신의 도움으로 승천하게 되었지요. 내가 승천한 뒤 비늘이 3개 떨어질 것이니 그 자리에 당신의 묘를 쓰면 자손 중 훌륭한 장수가 태어날 것입니다. 처녀는 이렇게 말하며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과연 처녀의 말처럼 비늘 3개가 뚝 하고 떨어지게 되었지요. 그 비늘은 땅에 떨어져 매와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 세월이 흘러 총각이 죽자 사람들은 그를 매와 나무 아래에 묻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후손으로
임경업 장군이 태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질 나쁜 과부의 딸. 옛날 어느 마을에 나이 많은 호라비가 딸과 둘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호라비는 딸이 하나 딸린 과부와 재혼을 하였지요. 과부는 처음에는 남편의 딸을 귀여워하는 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과부는 남편 앞에서도 딸을 구박하기 시작하였지요. 과부는 남편의 딸이 하는 짓이 이것도 저것도 모두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딸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매사에 트집을 잡았지요. 그러나 사실 남편의 딸은 아주 훌륭한 소녀였습니다. 남편의 딸은 해가 뜨기 전부터 일어나 캄캄한 밤이 되도록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과부는 자신의 딸만 귀히 여기며 어떻게 해서든 남편의 딸을 내쫓으려고 생각하고 있었지요. 어느 날 과부가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군요. 저 아이를 당장 내보내세요. 따뜻한 친척집 말고 정신이 번쩍 들 만큼 추운 들판으로 보내요. 저 얼굴을 좀 안 보고 살 수 있게 해달란 말이에요. 남편은 딸을 내보내기가 싫어서 이런저런 말로 과부를 설득해 보았습니다. 아니요. 당장 저 애를 내보내란 말이에요. 남편은 하는 수 없이 두꺼운 외투를 걸치고 숲속으로 향하였지요. 남편은 과부의 눈치를 살피느라 담요 한 장 가져가지 못하고 딸을 데리고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숲속 어느 나무 밑에 딸을 내려놓은 아버지는 딸을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모습을 차마 볼 수 없어서 황급하게 그곳을 떠났지요. 딸은 나무 아래에서 훌쩍훌쩍 울었습니다. 그때 숲에서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그것은 서리왕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뛰어다닐 때 나는 소리였습니다. 딸이 앉아있는 나무에 서리왕이 다가왔지요. 난 빨간코 서리왕, 모로즈카다. 딸은 무서웠지만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를 구하려고 당신을 보냈나 봅니다. 서리왕은 딸을 얼려 죽이려고 생각했지만 상냥한 말을 듣고 마음을 바꾸어 털 외투를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선물 상자 하나를 주었지요. 선물 상자 안에는 온갖 혼수 용품이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이불과 옷들은 아주 훌륭한 것들이었지요. 선물을 준 서리왕은 다시 이곳 저곳을 다니다가 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딸은 다정한 말로 말을 걸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서리왕은 딸에게 온갖 보석으로 수놓은 아름다운 옷을 선물로 주었지요. 한편 남편의 딸이 죽은 줄만 알았던 과부는 장례식에 쓸 음식을 하며 말했습니다. 딸의 시신을 가져오세요. 장례를 치러야지요. 남편이 시신을 찾으러 썰매를 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남편이 선물 상자를 잔뜩 들고 들어왔고 그 뒤로 남편의 딸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섰습니다. 남편의 딸이 꽁꽁 얼어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과부는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잠시 후 과부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내 딸도 그곳에 데려다줘요. 숲속에 도착한 남편은 걱정스레 과부의 딸을 바라보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과부의 딸이 나무 밑에서 쭈그려 앉아있을 때 서리왕이 나타났지요. 난 빨간코 서리왕, 모로즈카다. 과부의 딸은 신경질을 부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따위를 알게 뭐야?
안 그래도 추워 죽겠는데 썩 꺼지지 못해? 화가 난 서리왕은 바짝 다가가 과부의 딸을 얼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과부는 아침이 되자 남편을 재촉하였지요. 얼른 가봐요. 선물들이 뒤집히지 않게 조심하고. 잠시 뒤에 남편이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과부는 기뻐 딸을 맞으려고 뛰어나갔지요. 하지만 썰매에 실려있는 것은 꽁꽁 얼어버린 딸의 시신이었습니다. 과부는 놀라서 말하였지요. 내 딸에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대체 내 딸에게 무슨 짓을 하려고 했던 것이오? 과부는 그제서야 후회를 했지만 결국 딸도 잃고 집에서도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종에게 속은 선비. 옛날 어느 마을에 어리석기로 소문난 선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선비는 자기 집 종을 너무나 믿어서 어떤 일이든 그와 상의를 하였지요. 어느 날 선비가 사당에 절을 하려고 들어가다가 사당 앞에 쇠털이 섞인 개똥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종이 선비에게 말하였지요. 똥에 쇠털이 섞이다니 이 똥을 눈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겠습니다. 정말 괴상한 일도 다 있구나. 사당에 절을 하고 나오자마자 선비는 종을 불러 그 똥에 대해 다시 물었지요. 그러자 종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짐승의 가죽털을 만지는 무주장이의 똥이 분명합니다. 소인이 당장 그놈을 잡아올 것이니 주인님께서는 사정을 봐주지 말고 엄히 벌하십시오. 그리하여 다시는 남의 사당 앞에 똥을 누지 못하게 하십시오. 선비는 그 말이 옳다고 여겨 그를 잡아오겠습니다. 종이 무두장의 집으로 가서 그를 협박하게 되었지요. 네가 우리 사당 앞에 똥을 누웠지? 무두장이는 어이가 없었지만 아무리 변명해도 듣지 않을 것 같아 종에게 잘 봐달라며 뇌물을 주었지요. 종이 무두장이를 끌고 오니 선비가 죄를 따졌습니다. 네 이놈, 어디 똥을 눌 데가 없어. 감히 양반의 사당 앞에다 똥을 누웠단 말이냐? 어르신, 왜 제가 그 똥을 누웠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그 똥에 털이 섞여 있는 것을 보았다. 니놈 똥이 아니면 누구 똥에 털이 섞이겠느냐? 제가 털을 먹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옆에 있던 종이 무두장이를 거들었지요. 듣고 보니 저놈 이야기가 그럴듯하기도 합니다. 선비도 듣고 보니 그럴듯하여 무두장이를 돌려보냈지요. 그러자 종이 또다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붓 만드는 붓장이 놈의 소행이 틀림없습니다. 이번에도 종은 붓장이를 협박하여 뇌물을 받은 뒤 끌고 오게 되었습니다. 또 선비가 붓장이의 죄를 따졌지요. 네 이놈, 어디 똥 눌 데가 없어 감히 양반의 사당 앞에 똥을 누웠단 말이냐? 어르신, 왜 제가 그 똥을 누웠다고 하십니까? 똥에 털이 섞여 있지 않겠느냐? 제가 붓을 만들 때 털을 잠시 입에 넣어 침을 묻히기는 하지만 털을 삼켜 똥을 눌 리가 있겠습니까? 선비는 이번에도 판단하기가 어려워 종을 돌아보며 의견을 구했습니다. 종은 이미 붓장이로부터 뇌물을 받았기에 이렇게 대답해 주었지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붓장이를 돌려보내고 선비는 종에게 또 물었습니다. 대체 그 똥을 누가 누웠단 말인가? 제가 처음부터 의심 가는 쪽이 있었지만 황송하여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사이에 못할 말이 무엇이 있겠느냐? 얼른 말해보거라. 저번 제사상에 암소 다리 고기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 암소 다리의 털을 깨끗하게 다 뽑지 않은 까닭인 것 같습니다. 정갈하지 못해 그리 된 모양이구나. 그럼 그 똥을 누가 누웠단 말이냐? 조상님의 홀령께 없어 제사 음식을 드시고 똥을 누신 것이 분명하옵지요. 그렇구나. 그리 된 것이로구나. 의문을 푼 선비는 그 똥을 조상 모시듯 조심스레 집어다가 깨끗한 곳에 정성껏 묻었다고 합니다. 아남동 이야기. 옛날 조선 세조 때 이조 판서를 지낸 한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학문과 인품이 인정을 받아 여러 번 세자의 스승으로 학문을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내로라 할 만큼 부귀를 누릴 수 있었지만 그는 스스로 청렴결백을 고집하였지요. 그는 가난하게 사는 것을 보람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녹봉이 적지 않았으나 그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녹봉을 모두 나누어 주고 어렵게 살아가곤 하였지요. 항상 나물에 보리밥만 먹었습니다. 이것도 내겐 과분하다. 앞으로 먹는 양과 횟수를 줄여야겠구나. 이를 보다 못한 형이 양식을 따로 넉넉하게 보내주었으나 한계인은 사양하고 받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하루는 당대 최고의 세도가였던 한 명의 집에서 집안 사람들이 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집안 이야기가 오가던 중 옹색하게 지내는 한 개이에게 관심이 모아지게 되었지요. 연세가 이리 높으신데에도 생활이 너무나 어려워서 행색이 초라하기 짝이 없으니 보기가 민망합니다. 우리 가문의 체면은 어찌 됩니까? 우리 가문을 보셔서라도 적당한 대책을 세워야만 하겠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던 한명회가 입을 열었지요. 다 제 책임입니다. 동생뻘 되는 제가 마음을 썼어야 하는 일입니다. 말을 마친 한명회는 심부름하는 아이를 불러서 먹과 종이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문서 하나를 작성하였지요. 한명회는 우선 그 자리에 있던 친척들의 이름을 모두 썼습니다. 다음에는 한계이의 청렴결백을 칭찬하는 내용을 썼습니다. 문중에서 한계이를 제대로 받들지 못한 것은 크나큰 실수라면서 용서를 빌었지요. 용서를 빌고 난 다음 계책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묻자 한명회는 웃으며 마지막 글을 썼습니다. 변변치 못합니다마는 고암 밑에 있는 열섬지기 논을 들이오니 부디 거두어 생활에 도움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나 한계인은 논 열맞이기를 사양하고 받기를 거절했습니다. 한명회는 집안 사람들과 함께 엎드려 절하며 그가 논을 받지 않을 수 없도록 끈질기게 설득을 하였지요. 곤란하기 짝이 없구나. 한계인은 친척들의 정성을 거절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논을 받을 수도 없어서 몹시 난처한 입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계인은 마침내 논을 받아 농사를 짓게 되었지요. 그리고 가을 추수 때가 되었을 때 한 해 동안 농사지은 벼를 일꾼들이 걷어들이려 하자 한계이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보게들, 그 벼는 내 담안에 들이지 말게. 깜짝 놀란 일꾼들은 놀라 한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논에서 나온 쌀들은 고암 밑에 사는 어려운 집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게나. 특히 가장이 몸져 누워있는 집은 빼지 말고 꼭 주도록 하게.
이런 한계의 정신이 후손에게도 그대로 이어져 오랫동안 고암 밑에 살던 수백 농가는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뜻으로 고암이라는 동네 이름까지도 편안할 안자로 바꾸어 안암동이라는 이름으로 고쳤다고 합니다. 신라의 꿈. 옛날 신라 진흥왕이 충주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아름다운 가락이 들려오는 것이었지요. 저 가락이 무슨 소리더냐? 우르기 연주하는 가야금 소리이옵니다. 진흥왕은 신하에게 일러 우륵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우륵은 진흥왕 앞에서 가야금을 연주하였지요. 참으로 좋은 소리로다. 그대의 가락처럼 나라가 평온해진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구나. 진흥왕은 우륵에게 후한상을 내렸습니다. 대궐로 돌아온 진흥왕은 우륵의 가야금 가락을 떠올리며 깊은 생각에 잠겼지요. 신라는 삼국 중 가장 힘이 약한 나라였습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였지요. 그때 그런 왕의 근심을 알아차린 신하가 말했습니다. 신라가 더욱 강해지기 위해서는 한강 유역을 차지해야 하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동맹국인 백제의 땅을 빼앗자는 뜻이오? 신라와 백제는 오랫동안 동맹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지요. 더구나 진흥왕은 백제를 도와 고구려의 공격을 물리치고 그 여세로 단숨에 고구려의 여러 성을 빼앗는 전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한강 유역의 땅은 기름져 곡식이 잘 자랄 뿐만 아니라 서해의 바닷길이 열려 중국의 여러 나라와 무역을 할 수 있습니다. 신라가 더욱 부강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강 유역을 차지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백제를 배신하는 것이 아니오. 배야, 신라가 보다 더 큰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진흥왕은 쉽게 결심을 내릴 수가 없었지요. 지금 신라군이 백제 땅에 들어가 있습니다. 고구려의 공격이 주춤할 때 백제를 공격한다면 쉽게 한강 일대를 차지할 것입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진흥왕은 고심 끝에 김무력 장군을 보내 백제를 공격하라 명하였지요. 신라의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은 백제는 순식간에 한강 일대와 한 성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백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요. 성곽을 더욱 높이 쌓고 군사를 정비하도록 하시오. 진흥왕은 김무력 장군에게 한강 일대의 방어에 힘을 쓰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백제의 성왕은 빼앗긴 한강 일대를 되찾기 위해 전쟁 준비를 서둘렀지요. 마침내 성왕은 왜군과 합세하여 신라의 관산성을 공격했습니다. 관상성 공격을 맡은 사람은 백제의 태자 위덕이었습니다. 위덕은 맹렬한 공격으로 단숨에 관산성을 빼앗았지요. 다급해진 진흥왕은 재빨리 김무력 장군에게 공격을 명했습니다. 관산성은 한강 유역으로 가는 길목이었습니다. 서둘러 되찾지 못한다면 한강 일대의 땅을 다시 내어주어야 할 판이었지요. 김무력 장군의 공격으로 싸움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었습니다. 공격이 거듭되자 백제군이 서서히 밀리기 시작하였지요. 성왕은 위태로운 태자 위덕을 돕기 위해 군사를 거느리고 관산성으로 향했습니다. 이 소식은 곧 진흥왕의 귀에 들어갔지요. 이것은 하늘이 준 기회로다. 관산성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3년 산성을 지나야 한다. 그곳은 길이 좁고 숲이 우거져 군사를 숨기기에 적당하니 길목에 군사를 매복한 뒤 백제군을 섬멸하라. 진흥왕의 작전은 그대로 들어맞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달려가던 백제군은
매복한 신라군의 기습에 힘없이 당하고 말았지요. 이 전투에서 백제의 성왕은 끝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승리를 거둔 진흥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지요. 낙동강 일대에 남아있던 가야 세력을 단숨에 물리치고 영토를 계속해서 넓혔습니다. 진흥왕은 신라가 진정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길 바랐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재를 키우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재를 쉽게 알아볼 수 없다는 점이었지요. 무리 속에는 반드시 이끄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젊은이들을 무리지어 놓으면 그들을 이끄는 뛰어난 사람이 보일 것입니다. 신하의 말에 따라 젊은이들을 무리지어 놓으니 과연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진흥왕은 남모와 준정이라는 두 소녀를 뽑아 원아라고 부르고 이들을 중심으로 실력이 뛰어난 젊은이들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인재를 키우려던 진흥왕의 생각은 뜻하지 않은 일로 어려움에 처하고 말았지요. 질투가 심하였던 준정이 남모를 시기하여 강에 빠뜨려 죽이고 말았습니다. 당장 원아를 없애고 덕망 있는 도령들을 뽑아 인재들을 기르도록 하시오. 진흥왕은 인재로 뽑힌 도령들을 화랑이라 부르게 했습니다. 화랑은 도덕과 의리를 중요하게 여겼고 노래와 음악을 즐기며 무술과 학문을 연마해 나갔습니다. 진흥왕은 화랑 제도를 통하여 인재를 키우고 다른 한편으로 불교를 높이 받들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나갔습니다. 부강한 신라를 꿈꾸었던 진흥왕은 화랑 제도와 불교를 바탕으로 신라 영토를 끝없이 넓혀가게 되었습니다. 가야의 땅을 대부분 차지했고 옛 동해의 땅과 옥저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하게 되었지요. 이로써 신라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부강한 나라로 들어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기를 당한 어리석은 사내. 옛날 어느 마을에 박씨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어느 벼슬아치 집에 몸을 의탁하고 있었지요. 그가 어느 날 거리에 나갔을 때 화려한 의복에 훌륭한 모자를 쓴 사내가 가까이 와서 친근하게 이야기를 걸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조금씩 주인의 이름을 묻기도 하고 직위와 문벌도 묻기 때문에 박 서생은 그때마다 사실대로 대답해 주었지요. 그 사내는 자신의 성을 왕씨라 했으며 공주의 내시로 있다고 했습니다. 사내는 점점 친밀하게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 관직에서 영달을 누린다는 것이 무척 어렵다는 것은 틀림없는 일이지요. 당신의 주인이 힘입고 있는 권력가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기에 박 서생이 웃으면서 그런 사람은 없다고 대답하자 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소위 말하여 조그만 비용을 아끼다가 큰 재앙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지요. 세상 일이 모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누구의 힘을 빌리는 게 좋겠소? 나의 주인인 공주는 예의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지요. 시랑 모씨도 내가 알선해 주었습니다. 만약 천금을 아끼지 않으신다면 공주님과 직접 면담시켜 드리는 것도 힘들 것이 없지요. 박 서생은 기뻐하며 왕씨의 집이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왕씨는 어느 커다란 대문을 가리키며 말하였지요. 같은 동네에 살면서 아직까지 모르셨습니까? 박 서생이 집에 돌아와서 집 주인에게 말하자 집주인은 기뻐하며 즉시 성대한 연회를 베풀고 박 서생으로 하여금 왕씨를 맞이하러 보냈습니다. 왕씨는 반갑게 초대에 응하여 왔으며 주연이 한창 벌어질 무렵 공주의 인품과 일상생활에 대해서까지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었는데 매우 세밀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게다가 같은 거리에 살고 있는 인연이 없었더라면 많은 살행음을 준다 해도 어려운 일이라고 말하였지요. 그러다 왕 씨는 연회가 파하고 돌아갈 무렵 집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대감께서는 오직 공주에게 보낼 선물만을 준비하면 좋을 것이요. 내 적당한 기회를 마련하여 공주에게 말씀드리고 수일 안으로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이었습니다. 왕 씨는 며칠이 지난 후에야 겨우 찾아오게 되었지요. 훌륭한 말을 타고 있었으며 풍채가 아주 우아했는데 집 주인에게 하는 말이 이러했습니다. 어서 출입하실 준비를 갖추어 주십시오. 공주를 찾아뵈러 오는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을 사이가 없어서 항상 바쁘신 몸입니다. 잠시도 한가한 시간이 없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한가하시니 서둘러 가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것입니다. 집 주인은 분주하게 금과 고급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왕씨를 따라 나섰지요. 공주의 집에 도착하고 왕씨는 한 걸음 앞서 선물을 가지고 안으로 들어가더니 얼마 뒤 밖으로 나와서 공주가 부르십니다 하고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집 주인은 허리를 굽히고 안으로 들어갔지요. 앞을 보니 높은 대상에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선녀 같은 용모를 한 여인이 앉아 있었지요. 시녀들까지도 모두 비단 옷으로 장식하고 좌우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집 주인은 황금 잔으로 차를 따라주는 공주로부터 다정한 물음을 몇 마디 들은 다음 공주 앞을 물러나왔지요. 공주는 하인을 시켜 비단 구두 한 켤레와 수달피 모자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집 주인은 집에 돌아오자 왕씨의 후에 깊이 감사했고 살해를 하기 위해 그의 집을 다시 방문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대문이 굳게 닫혀 있고 사람이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공주를 모시기 위해 집에 돌아오지 못한 것이라 생각하여 3일 동안 3차례나 방문을 했으나 끝내 왕씨를 다시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공주의 저택에 사자를 보내었지요. 그러자 여기도 문이 닫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웃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모두들 똑같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옛날부터 이 마을에 공주가 사신 일은 없었는데요. 얼마 전 몇 사람들이 호화로운 차림으로 집을 빌려 있었지만 벌써 딴 곳으로 이사해 간 지가 사흘이 지났다오. 심부름을 갔던 사내가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했기 때문에 벼슬아치 집 주인과 서생은 넋이 빠진 사람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친구를 도운 영의정. 조선시대 전라도에 이춘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큰 객주로서 한동안은 큰 돈을 만지며 이름을 날렸는데 몇 해 동안 흉년이 들어 장사가 잘 안 되다 보니 파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금 1만 냥을 축내고 말았지요. 거액의 공금을 갚지 못하게 된 것은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부사는 오랫동안 이춘보와 좋은 관계를 맺어온 데다가 그의 인간됨을 신임하기도 하여 상환을 독촉하지 않고 그가 재개할 날을 기다려주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부사가 서울로 올라가게 되고 새로운 부사가 도임함으로써 이춘보에게 위기가 닥치고 말았습니다. 신관사또가 이춘보에게 말하였지요. 나라 돈을 1만 냥이나 거덜내고 몇 해 동안이나 갚지 않았으니 나라의 법을 우습게 안 것이로구나. 2달 안에 돈을 갚지 못하면 법에 따라 처단할 것이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갚도록 하여라. 한 푼 두 푼도 아니고 1만 냥을 무슨 수로 갑자기
마련한단 말이에요. 2달이 지나면 자기는 영락 없이 죽은 목숨인 것이었습니다. 음식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잠자리에 누워도 잠이 올 턱이 없었지요. 마음고생이 심했던 그의 아내가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사또가 정해준 기한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울 아주버님을 찾아가 보는 것이 어떻겠어요? 가만히 앉아 죽는 것보다 피신이라도 하셔야지요. 그분이 혹시 좋은 방도를 광고해 주실지 어찌합니까? 서울 아주버님이란 이춘보의 외사촌형 박성삼이었습니다. 그는 서울 포도청에 술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할아버지 때부터 관아에 구슬아치 노릇을 해왔기 때문에 양반 계층의 내막이나 권력 관계, 세상의 변화 등에 대하여 밝았습니다. 이춘보는 즉시 행장을 차려가지고 집을 떠나 서울에 도착을 했습니다. 박성삼을 만난 이춘보는 사정을 이야기하고 무슨 방법이 없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아우의 처지가 참 딱하기는 한데 나 같은 말단 구실아치가 도와줄 힘이 있어야지. 어디 줄댈 만한 사람이라도 없습니까? 자네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호조 김판서 대감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 나리에게 어찌 줄을 댄담? 당시에는 안동 김씨 일족들이 조정의 요직을 모두 차지하고 왕을 허수아비로 만들어 국정을 마음대로 하고 있었는데 호조 판서 김씨는 그 중심 인물로서 자신의 아버지인 영의정 김좌근보다 세도를 부리며 모든 인사권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막강한 세도가인 김대감에게 어찌하면 접근할 수 있을까 궁리하던 박성삼은 무릎을 쳤습니다. 그는 당장 처남을 데리고 서울 동촌 한 구석에 사는 이생원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생원은 좋은 가문의 후예일 뿐만 아니라 공부도 많이 했으나 안동 김씨들이 못마땅하여 벼슬길에 나가는 것을 포기하고 글만 읽는 꼿꼿한 선비였지요. 그 이생원이 김좌근과 특별한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지난날 김좌근의 아버지에게 큰 정치 자금을 제공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안동 김씨 득세의 한 원천이 되었으며 특히 그와 김좌근은 한 스승 밑에서 글을 배운 막역한 친구였지요. 김좌근은 정권을 잡고 나서 이생원에게 벼슬길에 나서기를 몇 번이나 권하기까지 했습니다. 2 사람은 이런 이생원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지요. 자네 왔는가? 날이 그동안 별일 없으셨습니까? 그렇다네. 그런데 저 사람은 누구인가? 소인의 아우로서 장성에 살고 있는데 서울에 다니러 왔다가 마침 제가 나리를 찾아뵙는다니 따라오겠다고 하여 데려왔습니다. 이름이 무엇인가? 이춘보입니다. 자네 어른은? 이 경제라고 그 전에 장성 관아의 아전으로 계셨지요? 그렇담 예방에 다니던 이 경제 말이더냐? 예, 그렇습니다. 이생원은 옛날을 추억하였지요. 그는 청년 시절 장성 부사였던 아버지를 따라 장성에 한동안 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여러 아전 중에서 이춘보의 아버지였던 이 경제와 상당히 친하게 지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아들이 지금 자기를 찾아왔으니 감개무량하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반가운 마음의 이생원은 이춘보에게 자주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기다렸다는 뜻이 이춘보는 이틀이 멀다 하고 이생원을 자주 방문했는데 찾아갈 때마다 빈손으로 가지는 않았지요. 원래 이생원은 남의 신세를 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었으나
이춘보가 자기 아버지와의 옛정을 들먹이며 인사치레로 가져오는 작은 성의까지 물리칠 수는 없었습니다. 술 한 병, 가끔씩은 쌀 또는 나무찜 들이었지만 그것들을 계속해서 받다 보니 이생호는 이춘보에게 상당한 정신적 물질적 빚을 진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춘보의 속셈을 대강 넘겨짚을 수 있었으나 이제 와서 찾아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이런 생활이 거의 1년쯤 지속된 어느 날 이춘보가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소인이 내일에는 떠나야겠기에 오늘 하직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고향에 내려가려고 가는 것이야? 예, 이제 떠나면 살아서는 나리를 다시 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춘보는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것이었지요. 이생호는 깜짝 놀라 그 까닭을 물었습니다. 그제서야 이춘보는 자신의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된 연유를 소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이생원이 크게 한숨을 내쉬며 한탄하자 이춘보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사실은 나리께 부탁드릴 일이 있었으나 그동안은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디 들어보기나 해보자. 말해보거라. 다름이 아니오라. 호조 김판서 대감의 청탁 편지 한 장만 얻어주시면 소인은 목숨을 건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생원은 깊은 생각에 잠겼지요. 김작은이 그토록 자기에게 벼슬길에 나오라고 청하는 것을 거절한 데다가 아예 담을 쌓고 지내왔는데 새삼스레 찾아가서 엉뚱한 부탁을 하는 것은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춘보가 죽거나 말거나 모른 척 눈 감아 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고민에 빠진 이생원은 우선 사람을 살려놓고 보아야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꺾고 김좌근을 찾아가게 되었지요. 김좌근은 자기에게 등을 돌리던 친구가 스스로 찾아왔으므로 버선발로 달려나와 맞았습니다. 두 사람은 술잔을 주고받았지요. 한참 흥겨움이 고조되었을 때 이생원은 이춘보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대단히 미안한 부탁이네만 자제분께 이야기하여 청탁 편지 한 장을 써주도록 할 수 없겠나? 그만한 부탁이야 무엇이 어려울 것이 있겠는가? 김작은은 즉시 청지기를 불러 지시를 내렸습니다. 너는 가서 작은 사랑 대감께 내가 좀 보자 한다. 여쭈거라. 청지기가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 김병기가 큰 사랑에 들어왔습니다. 김병기는 차림새가 남루한 외 늙은 선비가 정승인 자기 아버지와 나란히 앉아있는 것을 보고는 의아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이생원은 나와 소년 시절 동문 수학하던 들도 없는 진군이라 어른께 인사 올리거라. 명색이 조정의 이품 대신이 그런 이름 없는 초라한 늙은이에게 큰 절을 한다는 것이 될 법이나 할까마는 아버지의 명령이고 보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 김병기는 불쾌감을 꾹 누르고 큰 절을 하였지요. 그런데 이 생원이 담례도 하지 않고 꿋꿋이 앉아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김병기가 보기에는 노인의 태도는 오만방자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런 아들의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버지 김좌근이 말하였지요. 이 어른께서 장성 부자에게 갈 청탁 편지 한 장을 얻고자 오셨으니 네가 써드리거라. 알겠습니다. 이따가 써드리시오. 아니다. 여기서 당장 쓰도록 하라. 그러고는 청지기를 불러 벼루에 먹을 가게 하고 백간지를 내놓더니 자기가 내용을 부르고 그것을 아들로 하여금 따라 적게 했습니다. 편지를 모두 쓴 다음 자기 처소인 작은 사랑으로 물러나온 김병기는 생각을 할수록 치가 떨렸지요.
한편 이생원도 마음이 무겁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절에 있어 누구보다 철저한 이생원이 대신에 저를 공짜로 받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지요. 그런데 그가 맞절을 하려고 일어서려는데 벼랑간 김좌근이 그의 옷 뒷자락을 확 잡아당겨 일어나지 못하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어쨌거나 실례를 저지르고만 이생원은 무거운 마음으로 편지를 받아 소매 속에 집어넣었지요. 그러고는 김좌근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작은 사랑 앞을 거쳐 대문간으로 나가려고 할 때였지요. 벼랑간 하인 둘이 나타나 편지를 빼앗고 한바탕 조리 돌린 다음 발길로 차서 문 밖에 내동댕이 치는 것이 아니겠어요. 김작은은 자기가 한 일이 있으므로 청지기로 하여금 동태를 가만히 지켜보게 하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생원이 어이없는 봉변을 당하고 내쫓겨났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김작은은 노발대발하여 아들을 불러 불호령을 내렸지요. 네가 아무리 직품이 높다 한들 글 배운 사람으로서 그럴 수가 있는 것이야. 조정의 관직만 생각할 줄 알지 위아래는 모른단 말이냐. 아비의 친구에게 봉변을 준 것은 곧 아비에게 봉변을 준 것과 같으니 이제 나와 너는 부자간이 아니다. 그러고는 차랑방 문을 닫아놓고 들어 누워버렸습니다. 그제서야 아들 김병기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요. 아버지가 그토록 펄펄 뛸 줄을 몰랐던 그는 큰 사랑 앞에 거적을 깔고 석고대제로 빌었습니다. 이틀이나 그런 것이 지속된 다음 비로소 김작은은 아들의 면회를 허락하게 되었지요. 그러나 여전히 식음을 전폐로 들어놓은 채였습니다. 아버님, 소자가 잘못했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거두십시오. 이생원의 마음이 풀리기 전에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야. 어찌하면 그분의 마음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네가 가서 노여움을 풀어드린 다음 모시고 와서 아비에게 증거를 보이거라. 김병기는 할 수 없이 가마를 타고 이생원 댁을 찾아가 용서를 빌고 자기 입장을 도와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이생원은 쓴 웃음을 짓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김작은이 아무래도 자기를 위해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못 이기는 척 김좌근을 다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대감, 어디가 편찮으시오? 김작은은 비로소 부스스 일어나 앉았습니다. 이생원, 모처럼 찾아온 옛 친구에게 그런 봉변을 안겨주었으니 참으로 미안하구려. 내 자식을 잘못 가르쳤나 보. 너 이 어른의 노여움을 어찌 풀어드릴 것이냐? 김작은은 아들을 노려보며 물었지요. 이 어른께서 겉으로는 아무 말씀을 안 하시지만 지난번 봉변이 얼마나 가슴에 맺혔을 것이야. 그러니 너는 이 어른에게 장성부사를 시켜드리거라. 알겠느냐? 예, 아버님. 그리 하겠습니다. 아들이 물러가자 김작은은 목소리를 낮추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떤가? 그까지 청탁 편지를 어찌 믿겠나? 그러니 아예 자네가 장성부사로 내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될 것 아닌가? 그리하여 이생원은 마음에도 없던 장성부사 벼슬을 하게 되었고 이춘보는 일단 목숨을 구하여 심기일전으로 노력한 결과 다시 사업을 일으키고 날았돈 1만 양도 갚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의 태자. 신라 경순왕은 허수아비 임금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견훤은 서라벌을 지키던 신라 병사들을 모조리 포로로 삼았고 병기와 병기를 만드는 기술자들까지
붙잡아갔습니다. 후백제 군사들이 곡식을 불태우고 신라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도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요. 경순왕은 이름뿐인 왕에 불과했습니다. 후백제 견훤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요. 살기 위해서는 고려의 구원을 청하는 길뿐이요. 경순왕은 왕건에게 은밀하게 도움을 청하였지요. 왕건이 군사를 이끌고 서라벌로 들어왔습니다. 경순왕은 왕건을 맞이하며 말하였지요. 나라는 점점 환란에 빠지고 견훤은 제멋대로 횡포를 저지르니 분하고 원통할 뿐입니다. 이런 때에 고려와 신라가 동맹을 맺어 견훤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다행인 일이겠습니까? 왕건은 서라벌에서 수십 일을 머물다가 다시 고려로 돌아갔습니다. 고려 군사가 서라벌에 머무는 동안 백성들은 규율이 엄격하고 반듯한 왕건의 군사들을 보며 몹시 기뻐하였지요. 후 백제와 고려의 싸움이 더욱 치열해지고 점점 고려 쪽으로 승세가 기울기 시작하자 백성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신라가 견훤에게 망하느니 차라리 왕공께 보살핌을 받는 것이 나을 것이오. 경순왕은 결심을 굳혀야 했습니다. 땅과 군사와 함께 고려에 항복하는 영주들이 늘어나면서 신라의 영토는 점점 줄어들었고 남은 영토를 지킬 군사들조차 없었지요. 신라는 이미 기울었소이다. 더 이상 버티느니 차라리 고려에 항복할까 하오. 경들의 생각은 어떻소? 경순왕은 침통한 목소리로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신하들은 두 편으로 나뉘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때 우왕좌왕하는 신하들을 밀치고 태자가 나서서 말하였지요. 나라의 흥망은 하늘에 달려 있습니다. 중신들과 함께 백성들의 마음을 보살피고 수습하여 나라를 굳게 지키다가 힘이 다하여 망한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나 어찌하여 천년 사직을 하루아침에 남에게 내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너의 뜻은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무너진 신라가 다시 강해지기를 바라는 것은 헛된 꿈이야. 죄 없는 백성들만 헛되이 죽을 뿐이다. 내가 임금이라고는 하나 아무런 힘도 없으니 신라를 고려에 맡겨 백성들을 살리는 것이 옳다. 마침내 결단을 내린 경순왕은 사신에게 항복 문서를 주어 고려로 보내었지요. 폐하, 소자는 결코 항복하지 않겠습니다. 서라벌을 떠나서 마지막까지 신라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태자는 눈물을 흘리며 경순왕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 금강산을 향해 정처 없이 떠났지요. 금강산으로 들어간 태자는 그곳에서 바위를 지붕으로 삼고 삼배옷을 입고 풀뿌리를 캐어 먹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마이 태자라 불렀다고 합니다. 사신이 떠난 지 얼마 뒤 고려에서 항복을 받아들이고 경순왕을 맞이하겠다는 뜻을 전해왔지요. 경순왕은 서라벌을 떠나 송악으로 향했습니다. 왕건이 친히 나와 맞은 자리에서 경순왕은 나라를 바치고 고려에 항복하게 되었지요. 이렇게 하여 천년의 세월 동안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신라는 역사 속에서 조용히 막을 내리고 말았답니다.